네, 오늘은 기호식품 두 번째 시간으로 커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으로서 일반적으로 커피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약 22.5억 잔의 커피가 매일 소비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인 1인당 350잔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 잔씩 먹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세계 평균은 130잔으로서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3배 가까이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브라질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생산하고 있고요.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40%가 매일 커피를 마신다고 알려져 있고 미국의 경우는 54%를 섭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는 물, 차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커피를 많이 소비하지만은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핀란드가 12kg 1년에 먹는다고 그래요. 1인당. 그 다음에 1위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노르웨이, 3위가 아이슬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피는 이 유통되는 여러 가지 운송 물품 중에서 세계 제2위의 운송 물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위는 석유가 되겠고요. 이 커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이 커피의 반수치사 농도는 118잔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프레소 기준으로는 175샷, 성인 75kg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실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적당량의 커피는 심장병이라든지 치매, 뇌손상, 파킨슨스 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커피 믹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1976년대 그 동서식품에서 세계 최초로 커피, 설탕, 그 가루 우유를 함께 넣은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 커피계에서는 큐레이드라고 하는 포도주의 소믈리에 같은 그런 직업군이 있다고 합니다. 커피의 원두의 품질을 평가하는 그런 직업인데 전 세계 한 6,000명 정도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한 3,000명, 그 중에서 3,000명 정도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커피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에 이 레멘의 그 수피교 수도원에서 이 커피가 마셔지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수도원의 그 수도승들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응용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세기 후반에 이탈리아로 전파가 됐고요. 17세기에는 인도, 동인도제도, 동인도제도 하면은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뉴기니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동인도제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전파가 되고 17세기 말이 되면은 유럽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커피 하우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카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720년대는 커피나무가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건너가서 재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연유로 인해서 1852년이 되면은 브라질이 세계 1위 커피 생산국이 되고 지금까지도 브라질이 커피 1위 생산국이 되겠습니다. 커피 시장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브라질이 되겠고요. 1년에 생산하는 커피 양이 여기 나와 있듯이 한 26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2위가 베트남입니다. 165만 톤 정도. 3위가 그 역시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81만 톤. 4위가 인도네시아로서 66만 톤. 그 5위가 온두라스 역시 그 남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위가 이제 그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죠. 우리나라 국내 음료 시장 규모를 보면은 대략 10조 정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3.8%. 그다음에 탄산음료가 24.5%, 차류가 1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커피 소비량 추이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201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커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인이 1년에 132잔을 섭취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53잔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시장 규모를 보면은 2023년도에 대략 한 8.6조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이 중에서 그 커피 전문점에서 팔리는 커피가 한 3분의 2 정도 되고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소매점 커피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시는 캔커피 뭐 이런 종류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커피류 시장 규모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그 커피 전문점 커피가 아니고요. 그 이미 만들어진 커피나 아니면 볶은 커피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꾼 커피 비중이 35.3으로 이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액상 커피 34.9%, 대략 한 35%가 캔 커피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제 커피는 이제 믹스 커피를 얘기하는데 이게 한 23%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트 커피, 우리가 먹는 뭐 초이스라든지 맥심 커피, 조제 커피가 인스턴트 커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총 합쳐가지고 대략 한 3조 1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 볶은 커피 시장이 매년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50% 이상이 증가가 됐고요. 2020년하고 2021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 커피를 만들어서 먹거나 아니면 커피 전문점을 통해서 우리가 사 먹는 그런 소비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액상 커피도 6.7% 정도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성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의 매출 실적을 한번 보면요, 여기 보다시피 이 스타벅스가 이제 여기 보다시피 2022년도에 약 2조 6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투썸 프레스인데 대략 한 4,300억 정도. 그 다음에 이디야 커피가 2,8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메가 커피가 한 1,700억 정도로 이 메가 커피가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원두 커피 판매 추이를 보면은 여기 GS25시하고 CU,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놓고 있는데 그냥 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관심 있는 게 이런 그 편의점들이 어떤 커피 머신을 놓고 쓸까 이게 이제 궁금했는데 예를 들어서 GS25시 같은 경우는 스위스제 유라라고 하는 이 커피 머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CU는 이제 이탈리아 라신발리를 이용을 하고 있고,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제품을 이용하고 있고, 이마트 24는 이태리 제품인 세코를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원두도 그 각 편의점마다 사용하는 원두가 좀 다른데 뭐 한번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GS25C가 가장 많은 거의 뭐 2억 잔을 2021년도에 팔았어요. 가장 적게 팔린 데가 이제 이마트 24시 5천만 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 가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 가공은 총 10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커피나무 재배, 수확, 가공, 건조, 밀링, 운송, 품질 테스트, 로스팅, 분쇄, 추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커피를 제조하는 그 공정 자체는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식품의 예술에서 다뤄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커피 자체가 대표적인 또 식품이기도 하고 요즘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식품의 예술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뭔가 과학적으로 아니면 공학적으로 팬시한 그런 공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루틴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정을 거쳐서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커피나무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커피나무에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열리면은 여기가 이제 커피 빈입니다. 이 커피 빈은 이 바깥에 펄프층이 있고 안에 보면은 이제 이 점액층이 있어요. 무실리지라고 하는 점액층이 있고 점액층 밑에 이제 파치먼트층이 있고 그다음에 실버 스킨이라 해가지고 커피 빈에 그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이 표피층이 있어요. 그리고 커피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체리라고 합니다. 잘 익으면은 커피가 이렇게 검붉은 색깔을 띠게 됩니다. 이 커피나무는 아프리카가 원산이고요. 상록수입니다.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만 주로 재배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커피나무 수종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120종 이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커피 생산에 이용되는 커피나무는 3종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라비카 종이 있고요. 로부스타 종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라비카 종이 전체 60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고 로부스타 종이 한 30 내지 40%의 커피를 만드는 데 이용이 되고 리베이카 종은 이제 2% 미만. 이렇게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커피 생산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아열대 지역이 되겠죠. 여기 그 초록색이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브라질을 포함해가지고 남미, 멕시코 또 뭐 아프리카에 있는 뭐 여기 케냐라든지 뭐 이런 우간다 또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인도, 뭐 스리랑카, 뭐 베트남, 뭐 이런 뉴기니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커피를 재배하기에 좋은 그런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 가공 공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피 체리의 구조인데요. 커피 체리의 그 제일 바깥쪽에 그 외피가 있고요. 그 외피 안쪽을 보면은 이제 펄프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점질층이 있고 그 안쪽에 이제 파치먼트라고 하는 층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얇은 또 막이 또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을 실버 스킨이라고 그러고 그 안쪽에 이제 커피 그 그린 빈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린 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로스팅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커피를 추출해서 커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일단 그 커피 체리를 수확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커피 나무가 3 내지 4년 정도 자라면은 이제 커피를 수확할 수 있다고 그래요. 커피 체리를 수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커피가 체리가 초록에서 처음에 매달렸을 때는 이제 초록색인데 익으면은 적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커피 체리 수확은 우리가 수작업으로 손으로 수확할 수도 있고 기계 수확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개 아까 봤듯이 커피를 재배하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저개발국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계 수확도 물론 하지만은 이 핸드픽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정이 과육 제거인데 펄프층을 제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크게 내추럴 공정이 있고 워시드 가공 공정이 있고 펄프도 내추럴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추럴 공정은 과육 제거 없이 바로 태양 건조를 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과육 제거가 없으니까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보통은 이제 워시드 가공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과육을 제거를 하는데, 과육을 제거해야만 속에 이제 그 씨앗이 나오고 그 씨앗이 이제 커피를 만드는 원두가 되거든요. 그 워시드 공정이라는 것은 물로 세척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 후에 기계를 사용해서 과육을 제거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파치먼트가 되는데, 파치먼트에서 다시 점질물을 제거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커피 그 가공 방법별로 최종 커피의 그 특성이 좀 달라지는데요. 이 워시드 공정을 이용할 경우에 원두 품질이 균일한 장점이 있다고 그러고, 바디감은 좀 약하지만은 밝은 산미가 살아있고 부드러운 풍미를 낸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내추럴 방법은 이 디펄핑 과정이 없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바로 그 체리를 건조해 가지고 원두를 뽑아내는 그런 방법인데, 과일을 머금은 듯한 풍미와 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기본적으로 산미는 약하지만은 바디가 풍부하고 달콤 구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펄프도 내추럴, 이제 이 워시드하고 내추럴 공정하고를 이제 혼합한 공정이 되겠는데요. 내추럴만큼은 아니지만 달콤한 풍미와 안정적인 바디감을 지니고 어느 정도 산미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액질을 이제 제거하는 공정이 그 디펄핑 다음에 있게 되고요. 이 점액질 제거라는 것은 이 펄프질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제 이 파치먼트가 되는데, 파치먼트에는 그 끈적끈적한 물질이 붙어 있어요. 주로 당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거합니다. 어떻게 제거하냐면은 발효를 하거나 또는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거를 하고 이제 세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건조 공정인데요. 수분 함량이 보통 한 11% 정도가 되게끔 건조를 해야 되는데, 이 건조 과정도 기계식 건조가 있고 그냥 태양 건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커피를 우리가 이제 파치먼트 커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직은 이제 커피가 된 건 아니죠. 이 파치먼트를 또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건조 후에 껍질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초록색 그 생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선별 및 등급 결정을 하게 되는데,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색깔에 따라서 이 커피의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가공 공장으로 수송이 되고 이제 로스팅 공장으로 이제 수송이 되는 거죠. 이 수송하는 이 전에 또는 수송 이후에 커피 맛을 감별하거나 품질을 평가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핑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큐레이더가 이 커피 맛을 감별을 하죠. 큐 그레이더가. 그 다음에 이제 로스팅 공정을 거쳐서 커피를 뽑게 되는데, 보통 550도 파렌하이트, 섭씨로는 288도에서 로스팅을 하게 되고,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뻥튀기 하는 기계 같은 데다가 넣고서 이제 그 골고루 열이 가해지도록 회전시키면서 가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비인의 열분해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그 향이라든지 풍미가 만들어지게 되고, 로스팅을 한다면은 즉시 냉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쇄를 하고
그 다음에 브루잉을 하죠. 브루잉이라는 것은 이제 분쇄된 원두 가루에다가 물을 넣고서 커피 성분을 추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커피를 먹기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커피 종류를 보면은 여기 이제 프렌치 프레스가 있고, 푸어오버가 있고, 드립커피가 있고, 사이펀이 있고, 에스프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커피를 만들 때 이 커피를 이제 갈아야 되는데, 이제 프렌치 프레스를 할 경우에는 이제 굵게 갈아야 되고, 이 에스프레소를 만들 커피는 이제 아주 곱게 갈아야 됩니다. 드립 커피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사이즈로 가르면 되고요. 근데 이 갈 때 어떤 장비를 이용하느냐면은 이 블레이드 타입 칼날을 이용해서 이제 가는 방식이 있고, 이와 같이 맷돌 같은 것으로 가는 블러 타입의 방식의 분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블레이드 타입보다는 이 블러 타입이 입자가 균일하기 때문에 양질의 커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커피 만드는 방법들이 이제 소개될 터인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에스프레소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커피 종류로는 프렌치 프레스, 뭐 터키, 콜드 브루, 핸드 드립, 인스턴트 커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방법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프레소는 아메리카노나 하든지 카푸치노, 라떼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공정입니다. 처음에 이제 포터 필터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쇠로 된 필터가 있어요. 저울에 올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로 한번 흘려 보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커피 분말을 18에서 21g 달아 넣고요. 손으로 골고루 커피 가루를 펼치고 난 다음에 손으로 템퍼를 가볍게 누르면서 돌려서 표면을 매끄럽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폴더 필터를 그룹 헤드에 끼우고 커피를 이제 추출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추출하다가 30초 이내에 황금빛 액체가 나올 때까지 추출을 합니다. 컵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받아서 먹어야 풍미를 보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데미타스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조그만 소주잔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60에서 한 90ml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일반 커피잔은 120ml 정도 되니까 한 절반 정도 사이즈 되는 커피잔이 되겠습니다. 뭐 프렌치 프레스 즐기는 방법인데 뭐 여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뭐 강배전한 커피를 이용한다. 강배전이라는 것은 이제 좀 강한 열로 로스팅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터키 커피를 즐기는 방법도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콜드 브루 커피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콜드 블루라는 것은 찬물로, 뜨거운 물이 아니고 찬물로 커피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핸드 드립 커피는 이 커피의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신선한 온도와 경도가 아주 높지 않은 물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돗물을 쓰느냐 아니면은 뭐 어디 제주도에 나오는 삼다수를 쓰느냐, 거기서 나오는 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커피 맛이 다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도가 다 다르거든요. 물 속에 들어있는 무기질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커피를 추출할 때 나오는 커피 성분들, 또 이 물 속에 있는 미네랄,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 맛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피의 건강 기능성인데, 뭐 커피는
일반적으로 그 각성 효과가 이제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카페인 때문에 그런데요. 이 카페인은 분자 구조를 보면은 이런 아데노신 구조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게 이제 카페인의 분자 구조인데, 이거하고 이제 뭐 먼트 보기에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지만은 또 실제로 생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비슷한 이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혈압 상승을 유도하기도 하고 대사율을 증가시켜서 우리 몸이 대사를 빨리 하게 하는 거죠. 뭐 맥박이 빨리 뛰고 호흡도 가빠지고 뭐 이런 작용을, 또 이뇨작용도 증가시키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제 개인차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로노젠산이라는 그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어 가지고 항산화 기능을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 뭐 또 암 예방 이런 데 이제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반면에 카페스트롤과 카웨올은 그 우리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이는 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속에 들어있는 이제 카페스트롤과 카웨올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그 여러 종류의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콜라에 100cc당 10mg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는 26 mg 정도. 그러니까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섭취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질환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뇨, 이형 당뇨, 간이라든지 뭐 직장암, 또 파킨슨병, 치매, 우울증, 담석증, 심장병, 뇌졸중 이런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문화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스타벅스 커피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커피 전문점으로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커피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벅스 커피 역사는 1971년도에 그 시작이 됩니다. 미국 시애틀, 이 미국의 워싱턴주라고 하는 미국 서부에 있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주도가 시애틀입니다. 여기에서 1호점이 이제 오픈이 되는데, 이때 그 1호점을 오픈한 사람들은 이제 3명의 대학 동기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추구했던 것은 이제 이 다방에 카페에 모여서 예술을 논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포도주도 마시고 그리고 커피를 즐기면서 서로 여러 가지 그 대화를 나누고, 소위 말하면 이제 사람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친구들을 사귀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제 이것을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근데 실제로 이 스타벅스를 성공시킨 사람은 이들이 아니고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82년에 스타벅스에 잠시 입사를 했다가 이탈리아로 여행을 하면서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에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1987년도에 그 이탈리아의 여러 가지 문화를 이제 덧입혀서 갈색에서 이제 초록색으로 바꾸고, 시카고, 밴쿠버, 캐나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뉴욕 이런 데로 이제 이 스타벅스 매장을 확장을 합니다. 1996년도에는 일본에 제 1호점도 오픈을 했고요. 98년과 99년에는 유럽하고 중국에도 점포를 오픈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스타벅스의 그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겠지만은 미션이 with every cup, with every conversation, with every community, we nurture limitless possibility of human connection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간의 소통, 또 이런 대화,
그 어떤 지역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고 그 사람 간의 어떤 커넥션을 강화시키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로고는 여기에 보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사이렌의 그 형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이렌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아주 유명한 그 악녀예요. 섬에 사는데 그 근처에 배가 지나가면은 이 사이렌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 배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그 섬으로 다가오려고 하다가 이 암초에 좌초가 돼가지고 선원들이 이제 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 그래서 유명한 그 스토리가 있는데 오디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이렌의 노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들으면은 미쳐가지고 그 섬으로 막 이제 가다가 좌초돼서 이제 배가 난파돼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 그 부하들한테 자기를 그 이 배에 있는 그 돛에 자기 자신을 묶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이렌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 순간 오디세이가 이제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하들한테 자기 이 묶은 걸 좀 제발 풀어달라. 근데 부하들은 끝까지 안 풀어주죠. 그래서 이제 오디세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이렌이 의미하는 것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 뭐 그런 걸 이제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렌의 로고가 조금씩 이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교적 이런 심플한 로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이루고 싶었던 그 스타벅스는 어떤 것이었냐? 뭐 여기에 한번 쭉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전략이 그 정말 대단한데 이제 그 이 커피가 발전하면서 요즘 흐름에 맞게 스타벅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커피 전문점은 스타벅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석권을 하고 있고. 근데 이 그렇게 한 뒤 배경에는 끊임없는 이제 그 혁신이 있는 거죠. 마케팅 전략의 혁신적인 전략을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객 맞춤형 메뉴라든지 고급 원두 커피를 사용을 해가지고 품질 관리를 블록체인 방법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뭐 이 체인으로 쭉 연결돼 있어가지고 모든 유통 과정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만 잘못되면은 이게 금방 내 그 탈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두에 뭐 제조 과정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원두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금세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커피 향을 아주 철저히 잘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글로벌 스탠더드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버즈 마케팅이라 해가지고 그 입소문 마케팅을 사람들이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광고를 통해서 이제 간접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영화 같은데 이제 광고를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타벅스 그 굿즈 마케팅을 아주 잘합니다. 스타벅스 컵, 뭐 스타벅스에서 만든 뭐 백, 뭐 우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타벅스를 더 유명하게 만드는 좋은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이렌 오더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런 것도 이제 맨 처음으로 그 도입을 했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커피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